저성장, 저물가 다시 22년도 하반기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내놔도 팔리지 않는 시장이 왔거든요. 애 낳으면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해주는 게 해결하는 게 아니죠. 집값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줘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의 선호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사실 예전만큼 과열된 느낌은 없잖아요. 어디가 얼마에 팔렸다, 막 신고가 경신기사 막 쏟아지고, 또 하루에 얼마가 올랐다, 자고 일어나니 5천만 원이 상승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 이런 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시장이 왔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불과 우리가 오른다고 믿었던 시장에서조차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우리는 이 과열이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22년도에 어떤 거래량을 생각을 해보면, 가게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 20년, 21년도에는 거래량이 폭증을 해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거래량에는 새로 참여한 수요들, 예전에는 내가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땡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게 미래 수요인 영끌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미래 수요가 현재 시장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는 이 돈이 자금이 들어와서 원래 기존의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팔아서 또 다른 집을 사는 형태, 갈아타기가 같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금액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실은 소강 상태로 가거든요. 그 소강 상태라는 게 고가의 주택의 거래량은 줄어들고 중저가의 아파트의 거래량만 많아지는 형태. 들어오는 사람은 있지만 팔고 일단 자금을 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 이런 시장이 왔었고, 그것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예 거래량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22년 하반기에 벌어지거든요. 22년 하반기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그리고 1000건에는 LH나 SH에서 공공 매입하는 물량이 포함된 물량이기 때문에 아예 거래가 멈췄다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사실 연초에는 계속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23년 1월 3일에 정부가 긴급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죠.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PF 시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F 시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분양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분양받을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분양을 안 받는 상황이 됐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물건을 사라, 이런 시장을 만들어준 게 13 대책 때 자금을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살아나요. 실제로 이 자금의 첫 번째 용도는 사실은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였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전세가가 폭등한다고 해서 전세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 전세가를 받쳐줄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 갭만큼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역전세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한 자금으로 13 대책에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 건데, 그래서 초반에는 그 용도로 활용이 됐어요. 한 50% 가까이가. 그랬는데 이제 좀 지켜보니까 이걸로 집을 사도 되겠다,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거래량이 2월, 3월 지나가면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가격도 완전히 곤두박질 치던 가격이 좀 어디가 올랐다 하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분양도 해야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쪽도 많으니까 조금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났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한계를 보인 거죠. 50년이라는 초장기 모기지를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시장에 참여하거나 관심 갖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이 중단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원래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저는 예전부터 금리가 이렇게 쉽게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조금만 버티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인정하는 단계가 된 거죠. 이제 금리가 쉽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못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매물은 더 쌓여가고, 그렇다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도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다시 소강 상태로 가요. 그게 916 일반형에 대한 모기지 대출이 중단되고 또 자금도 이제 거의 고갈됐고 기금도 고갈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다시 22년도의 하반기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가만 내비뒀으면 막 불같이 달아올랐다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니까
서서히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지면서 가격도 그만큼 뭐 6개월 만에 수억이 떨어졌다, 반토막이 됐다. 그만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그 떨어지는 걸 막는 것, 그게 연착륙을 뭐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효과를 발휘했는데 반짝 효과에 그치고 다시 거래가 사라지는 시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매물은 그만큼 많이 쌓여있는 시장이 된 거죠. 올해 전망은 생각을 해보시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고금리를 감당하고라도 내가 지금 집을 사면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심리 상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금을 빌리려고 해도 어떤 정책 자금을 빌릴 때는 DSR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자금들에 대해서는 DSR에 대한 적용이 예전에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내 소득을 보지 않고 이만큼을 빌려줘서 살 수 있는 시장이었으면 지금은 자금을 외부에서 높은 금리라도 끌어올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줄어드는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올해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는데 이건 앞으로의 변동되는 금리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위험도를 고려해서 더 높은 DSR을 스트레스를 적용하라는 의미거든요. 이 얘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줄어든다는 걸 뜻하고 그러면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을 비싸게 누군가 사주려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그만큼 내가 끌어왔던 자금만큼을 끌어올 수 있어야 그 가격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만큼도 끌어오지 못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는 거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규모가 25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이라는 게 자녀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자에 대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거랑 결이 달라요. 작년에는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애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애를 낳는 문제를 그러면 집을 사기 위해서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성립이 돼야지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집을 갖기 위해서 애를 낳는다를 애를 낳는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애를 계획한 사람들밖에 자금을 활용 못해요. 대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더 저리로 활용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러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대출과 비교를 했을 때 올해의 대출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애를 낳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젊은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집을 갖기 위해서 애를 낳는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거든요. 근데 애가 있으면 집을 갖고 싶다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 것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제한적인 형태의 대출이 이제 풀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 이런 조건을 계획했던 사람들 또는 약간 고려했던 사람들이 일부 수요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 이거에서 그친다는 거죠. 저출산 대책과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누가 살아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그걸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를 주든 아니면 자기가 자가로 사용을 하든 결국은 그 집의 효용을 누군가 살아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가격에는 그 가격을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사서 이 가격에 임대를 주고 싶은데 그 높은 수준을 채워줄 수 있는 수요는 더더욱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저출산이 상황이 근데 우리가 지금 19년도부터 자연 감소로 들어갔거든요. 태어나는 애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구조.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부를 갖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장년층의 부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럼 이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부, 그 부의 대부분이 또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지금 없는 사람들이 자라나서 사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구조냐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장기 침체, L자형 장기 침체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거 서독, 동독 그 분단됐을 때 동독의 전쟁 중에 출산율이 0.98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0.67 이거는 굉장히 볼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규모를 유지하려면 뭐 이민을 30만 명씩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이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실은 인구 문제 해결하려면 애 낳으면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해주는 게 인구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죠. 집값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줘야 사실은 애를 낳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선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금도 결국은 정부가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투입을 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 풀리는 자금은 그냥 비슷한 거예요. 작년에 모기지에 투여됐던 자금 중에서 40조 정도가 올해는 줄어들게 되는 거. 결국은 여기에 어떤 형태로 있었던 자금을 이런 형태로 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주택시장에 들어올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뭐 이런 특례 모기지 50년 모기지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과거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겠죠. 과거에 영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는 더 어떻게 보면 낮은 금리로 더 낮은 가격 또는 조금 높은 가격, 비슷한 가격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2, 3년이 지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이게 매물로 경매로 다 쏟아져 나오는 현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과연 내가 지금 이 대출을 활용해서 그 대출도 저금리를 이어주는 기간이 보장되는 기간이 4년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럼 우리가 과연 바로 저금리로 갈 것이다를 과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없던 수요에서 조금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시장에 큰 반등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신생아 대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금을 어디선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이면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내리는 거 올해 말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려봤자 0.5를 내려요. 이 내리고 또 상황을 볼 거예요.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겠지만 내리고도 인플레가 다시 막 급등하는 모습이 안 생기고 어느 정도 제약적인 형태로 이 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면 시장의 상황을 보고서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건데 그럼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설령 내리면 지금 우리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많은 시장에서 돈 빌려준다는데 빨리 집 사야지. 이런 과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근데 그 과열의 상당 부분이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만들어진 과열이었잖아요. 지금 있는 부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금 금리를 내렸다가 또 금리가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대출 금리 좀 조정해줬더니 대출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만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도 의문이고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내려가진 않아요. 왜 시장 금리가 내려가지 않느냐? 시장 금리는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돈이 그래도 없는 시장이잖아요. 없는 시장인데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부도 지금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신생아 대출 이런 거 하려면 자금을 조달하려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주공공에서 하는 게 모기지 MBS 모기지 채권이 150조 정도 늘어났죠. 이게 주택 그 모기지 대출 해주면서 그 대출에 대해서 모기지 채권을 발행한 게 150조 있어요 이미. 이만큼 시장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많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또 해주려면 그만큼 또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또 우량채들,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들을 또 자금을 막 구하려고 하고 은행도 자금을 구하려고 하고 PF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건전성이 침해되면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자본금을 늘리는 것밖에 없고 자본금을 늘리려면 은행채 발행해서 자금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채권이 경쟁적으로 많이 발행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금리가 조달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뭐 우리가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막 엄청 시장이 좋아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는 선택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완전 침체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이고 뭐고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값만 치고 올라간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지지부진한 흐름 내지는 좀 하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IMF 이럴 때는 20% 넘어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금리가. 금융위기 때 지나가고 뭐 이럴 때도 한 6%, 7%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젊은 MZ 영끌했던 많은 분들이 경험한 부동산이든 경제에 관심을 갖고 금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0.5 정도를 마치 정상적인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시기에 0.5를 계속 유지를 했던 이유는 저성장, 저물가 성장이 더딘데 물가도 안 올라요. 돈을 마구마구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돈을 마구마구 풀 수 있었어요. 계속 찍어내서 돈을 많이 돌려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지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금리를 올린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렸잖아요. 저물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고물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저물가 상황에서 금리가 낮고 유동성을 많이 풀었을 때 과열이 생기는 거는 자산시장에 과열이 생겨요. 주식시장이 막 폭등하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이런 자산시장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풀었던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계속 많이 풀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돌아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코로나로 어떤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또 과거처럼 자유로운 서로 왕래가 많았던 그런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떤 구조 자체가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건 자기 나라만 쓰고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고 정치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 제한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느 나라에서 싸게 공급을 해서 마구마구 쓸 수 있었던 시대랑 다르다는 뜻이고 이 얘기는 물가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물가를 계속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뒀을 때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잖아요. 자산시장에 과열이 있으면 그 자산시장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제로섬이니까 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겠지만 그들만의 리그인데 이거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마구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안 잡혔잖아요. 지금 체감하는 물가 엄청 높잖아요. 이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급이 원활해지거나 예전처럼 막 그냥 뭐 중국에서 막 생산해내가지고 막 우리가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냥 했으면은 싸게 쓸 수 있고 뭐 이러면 물가가 안 오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구조로 바뀌었고 원가 자체도 비싸지게 되고 이러니까 그럼 수요를 줄이는 형태로 누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인플레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수요를 줄이는 것이 물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고 살 수 있는 수요를 줄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돈을 마구마구 막 어디서 쓸 수 있었으니까 풍부했으니까 쉽게 쓸 수 있었지만 수요를 제한하는 측면으로 가는 게 고금리를 적용하는 거죠. 요즘 경매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매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걸 이제 해결하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라는 걸 뜻하는 거죠. 즉 연체가 늘어나고 연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부채를 활용해서 어떤 집이든 부동산이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 시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경매 매물의 증가는 그만큼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즉 바로바로 낙찰되지 않는 구조. 이 얘기는 사줄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경매 같은 경우는 경락자금 대출이라 해서 이것도 대출로 많이들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출이 막히니까 쉽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경매라는 거는 결국은 강제적인 형태의 매매잖아요. 경매로 넘어오기 전에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상각시킬 수 있다면 경매까지 안 나와요. 매도해가지고 시장에서 잘 팔리는 시장이면 매도해서 이제 빚 갚고 뭐 정리하고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만큼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는 시장에서 내가 바로 상환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해결됐다면 경매로 안 넘어오겠죠. 근데 경매로 넘어온다는 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경매는 그럼 강제적으로 매매가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받고 싶은 최대치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경매의 법사가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가격에는 안 사는 거죠. 나는 얼마에 팔겠다라고 경매 기준이 10억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10억에 샀다가는 나는 이거 너무 비싸게 사는 거야. 그럼 안 들어오겠죠. 돈이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유찰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경매의 평가 시점이 있고 그 당시에 호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걸 보여줄 뿐이지 그 가격이 현재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불과 몇 달 전일지라도 현재는 지금 뭐 10억 법사가 나와 있는데 시장에 가서 살려면 8억이면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 10억에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그럼 유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지금 너무 많아요. 경매 물건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세 사기 문제 있고 막 굉장히 연립빌라 이런 데에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다 이제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비주거 부분들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물량으로 나오고 있고 아파트도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30억 한다 40억 한다 이랬는데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를 보면 거래가
거의 없다가 하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 살 수 있어요. 한 건 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아파트를 다 그 가격에 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경매에 나왔을 때 바로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느 정도면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한 번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유찰되고 그래서 팔리게 되는 상황. 또는 거기에 이제 너무 전세가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고액의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한 사람들의 물량이 시장에 경매로 넘어왔을 때는 낙찰이 돼도 이 전세가를 못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채무 인수를 하게 되니까 낙찰가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 이익이 없는 구조다 보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물건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경매는 사실은 이제 물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에 얽혀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접근을 해야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상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팔리는 물건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권리관계의 부분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뭐 관리비가 뭐 수천만 원 밀려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다른 권리들이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유치권 행사 중 이런 물건들은 아예 사람들이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세세히 들여다보고 공부해서 아니면 또 그 현장을 확인하고 했을 때 정상적인 유치권인지 또 아니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과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공시되어 있는 내용 말고도 거기에 숨어있는 부채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법적인 걸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는 가격들이 소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가격이 됐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데 호가가 이 정도니까 뭐 예전에 호가가 20억이었으면 지금 호가가 18억이니까 한 2억밖에 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래가 거의 없는 시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금 말하는 18억이 정말 정상적인 가격일까? 과연 18억에는 바로 팔릴까? 지금 방매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방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좀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 18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격 수준은 저는 이제 2017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면서 사실은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뭐 1000조 되던 게 2000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또 이 가계부채의 이면에는 자영업자 대출 또 전세금도 사실은 일종의 사금융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많이 낀 것도 대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가격이었어요. 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013년도가 GDP 대비해서 80% 정도 되는 가격 수준이거든요. GDP 상승을 좀 고려하고 부채 비율을 우리가 이제 80% 정도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수준이 GDP 대비해서 60에서 80%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도가 8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아직도 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 가격의 조정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2013년도까지 가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저는 2017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착각하는 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막 영끌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사실은 그 가격에 집을 샀지 거의 대다수 80% 90%는 그 이전 가격부터 집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게 나는 막 나 10억에 샀는데 지금 6억 됐어 나 4억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걸 3억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를 회전되고 있는 물건들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손해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급등했던 시기가 없었잖아요. 과거에도 그 급등기를 꽤나 장기간 거쳤어요. 그 장기간이라는 게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막 풀어제낀 시기에 늘어났고 또 코로나라는 사실은 유례없는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은 모든 게 멈추는 시기였거든요. 모든 게 멈추는 시기에서 사람들이 병이 확산될까 봐 그냥 집에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먹고 쓰게 해주겠다. 직접 자금을 뿌리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아도 되게끔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막 풀어제낀 시장에서 그 자금을 활용해서 집을 산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과거에 어떤 이제 거품이 이 정도까지 끼지 않았을 때는 물론 어디는 좀 저평가됐다, 어디는 좀 고평가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거품이 어느 정도 약간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어디든 지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